안녕하세요. 감동 지킴의 지킴이 민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만약 단 5초 만에 단 하나의 글자가 누군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용한 교시 한 편에서 모든 것을 바꾼 작은 기적이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뿌리, 세상을 읽게 한 이름, 그리고 잊혀질 뻔한 자부심.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2023년 4월의 어느 아침, 오사카의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이토 켄지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이름표는 15년 동안 제 가슴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이름이 속삭입니다. 최강민. 제 진짜 이름이지만 결코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던 그 이름입니다. 오사카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일본인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단정한 태도, 그리고 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예의. 1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본래 정체성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자이니치, 제1교포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후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 또한 그런 자이니치 중 한 명이었죠. 어릴 적부터 제 부모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강민아, 일본에서 살려면 한국인 흔적은 절대 드러내지 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삶의 철칙이 되었고, 저는 완벽한 사이토 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제 뿌리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중해 보였습니다. 사이토 선생, 특별한 학생이 전학 왔는데 선생이 담당했으면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포기했던 아이입니다만 우리 학교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케루를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타케루의 눈빛은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온 듯 공허했습니다. 그의 학생 파일을 보니 10살임에도 불구하고 히라가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태였고 극심한 난독증이라는 진단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6개의 이전 학교에서 모두 교육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타케루와 둘이서 처음 만나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단순한 히라가나 몇 글자를 칠판에 적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타케루, 이것 좀 읽어볼래? 공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타케루는 마치 칠판의 글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타케루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타케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회색빛 복도를 지나 타케루의 집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피곤해 보이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밤을 새운 듯한 피로와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타케루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열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글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울기만 했어요. 타케루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실망과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에도 데려갔지만 난독증 치료법은 없대요. 그저 특별 수업으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만 하네요. 저는 타케루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타케루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구석에는 찢어진 교과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절망이 만든 작은 폭풍의 흔적이었습니다. 타케루, 선생님이야. 조심스레 다가가 이불을 살짝 들추자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예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것을 전 못해요. 친구들은 제가 유치원생이라고 놀려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죽고 싶다는 말의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988년, 제가 9살 때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교과서를 붙잡고 울고 있던 저.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이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타케루와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바보인가 봐요.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것을 전 못해요. 어릴 적 저도 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히라가나가 제 눈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고 서로의 위치를 바꾸며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놀림을 받았고 선생님들은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오신 분으로 평소에는 조용하시고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몰래 저에게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민아, 이건 우리의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란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말이야.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와의 비밀놀이처럼 여겼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한글을 배우고 방에서 할아버지와 소곤소곤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한글은 제게 쉬웠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가 어려웠던 저에게 한글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한글은 제게 이해하기 쉬운 체계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처럼 배워서 그렇게 쉽게 익혔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케루의 절망에 찬 눈빛을 보며 문득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이 15년간 숨겨두었던 할아버지의 한글 교본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불어내고 페이지를 넘기자 할아버지의 단정한 글씨와 함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강민아,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해. 배우기 쉽고 읽기도 쉽지. 우리 세종대왕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으니까. 책장을 넘기다 문득 할아버지가 연필로 적어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글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할아버지의 손글씨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타케루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자고요. 물론 이건 일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양에, 그것도 일본보다 더 작은 나라에 다른 문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아이를 돕기 위해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숨겨온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타케루의 눈물은 제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햇살이 사라진 교실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난 후 타케루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에는 여전히 실패의 무게가 얹혀있는 듯했습니다. 교실 문을 조용히 닫고 커튼을 내린 저는 타케루에게 다가갔습니다. 타케루,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줄게.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말하면 안 돼. 제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진짜 모습의 일부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을 칠판에 썼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적막한 교실에 울렸습니다. 타케루는 색다른 모양의 글자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히라가나도 아니고 한자도 아닌데. 타케루가 물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인데 아주 특별해.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라. 규칙이 단순하고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해. 내가 발음하는 대로 따라해 볼래? 천천히 기억을 가리키며 그라고 발음했습니다. 타케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타케루는 단 5초 만에 기억의 발음을 정확히 따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제 이건 니은, 느라고 해. 타케루는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따라했습니다. 디귿은 드야. 타케루는 순식간에 세 개의 자음을 완벽하게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쉬워요. 다시 해볼 수 있어요? 타케루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반응에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히라가나를 한 달째 배우는데도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던 아이가 한글은 단 몇 분 만에 익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방과 후
교실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우리의 비밀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타케루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아, 어, 오, 우 같은 기본 모음과 그것들이 자음과 결합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타케루는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물을 만난 것처럼 한글을 흡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타케루의 진전 속도였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기본 모음과 자음을 모두 익혔고 2주가 지났을 때는 나무, 바다, 하늘 같은 간단한 한글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을 배우면서 타케루의 히라가나 인식 능력도 함께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그의 뇌에 문자 해독의 열쇠를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자로 일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은 음소 기반으로 설계되어 철자와 발음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런 한글의 구조가 난독증이 있는 타케루에게 완벽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형태가 단순하고 논리적이어서 난독증 아동들이 배우기에 이상적인 문자 체계라고 합니다. 히라가나나 한자처럼 복잡하고 시각적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문자와 달리 한글은 소리와 글자의 관계가 명확해 인지적 부담이 적습니다. 타케루의 뇌는 복잡한 일본어 문자보다 명확한 패턴을 가진 한글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로 세상을 읽게 된 것처럼 타케루에게는 한글이 문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타케루의 변화는 누구나 알아볼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자신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타케루는 작은 미소를 띠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쉬운 그림책을 들고 와서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나가는 타케루의 모습은 마치 작은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타케루의 어머니 역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상담 시간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타케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집에서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감사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은 우리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저 타케루는 잠재력이 많은 아이예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 효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함과 오랫동안 부끄러워했던 제 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타케루의 극적인 변화는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특수학교는 작은 학교였기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난독증 아동들의 부모님들은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한 것처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오후, 요시다라는 다른 난독증 아동의 어머니가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년간의 고통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타케루의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우리 아이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5학교를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 아이를 돕는 것과 여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어머니의 눈에 담긴 간절함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명, 2명, 점점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곧 7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제 교실에 모이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모든 아이들이 타케루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모음을 배우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렸고 2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자신들만의 비밀 모임, 한그룹 클라브 즉 한글 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서 서로 한글로 쪽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듯했습니다. 히라가나와 한자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한글로 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 한글로 일기를 써도 될까요? 타케루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아이들은 각자 작은 공책을 들고 다니며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케루의 첫 일기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나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 뜨거운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타케루. 사실 내 이름은 사이토 켄지가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최강민이야. 한국 이름이지. 타케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글을 아는 거군요. 멋진 이름이에요. 강민 선생님. 아이의 순수한 반응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제 진짜 이름을 이제 한 아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저의 한국인 정체성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한글을 창제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 힘들었어.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대.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세종대왕님은 우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요시다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글의 창제 정신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이의 명확한 연결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세종대왕님은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거든. 제 대답에 아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의 비밀 한글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학교에서의 성적도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간단한 한자도 전보다 수월하게 읽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글이 다른 문자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오후, 아이들과 한글 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칠판에 쓰인 한글을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공책에 한글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건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간 교실 안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책상 위에는 한글로 가득 찬 공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토 선생,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본 타케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세계가 다시 무너질 것을 예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이토 선생,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다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자라니요. 학교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글이 난독증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공인된 교육과정만 따라야 합니다. 외국 문자,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교육청에 이 문제를 보고해야겠군요. 선생님은 당분간 수업을 중단하세요. 직위 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장의 마지막 말은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초저녁부터 쏟아지는 여름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방울과 함께 눈물이 섞여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최강민. 이름의 음절 하나하나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그 이름이 이제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발음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앞에는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로 타케루의 어머니가 앞장서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이토 선생님, 어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타케루의 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한글 수업을 중단시키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건 불공정합니다. 교장실에서는 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완강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겁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공인된 교육 과정만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교육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저는 직위 해제를 당했고 교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다시 숨어야 하나? 아니면 맞서 싸워볼까?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라면 조용히 물러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열쇠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동안 타케루의 어머니가 지역 신문사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를 금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지역 신문의 사회면에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소식은 퍼져나갔습니다. 오사카 지역 TV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었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카메라가 몰려왔고 여러 매체에서 한글 기적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케루와 다른 아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난독증 아동을 둔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진상 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청회장은 교육 관계자, 학부모,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강민입니다. 저는 자이니치입니다. 방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15년간 사이토 켄지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난독증 아동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음소 문자이기 때문에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난독증 아동의 문해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로 아이들의 학습 기록과 진전 상황을 그래프와 사례로 보여주었습니다. 타케루가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와 2달 후에 읽기 능력 차이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케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타케루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강민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읽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케루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정체성, 제 뿌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일주일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한글 수업을 특별활동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 뿌리는 어디인지, 할아버지는 왜 그토록 한글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저는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들었던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할아버지의 친구였다는 노인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너가 강민이구나. 할아버지 똑 닮았네. 노인분은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오래된 한옥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1940년 22살의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할아버지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일본어와 한자를 익히지 못해 작업지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매일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남은 건 한글 덕분이야. 노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만난 다른 조선인 동포에게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한글로 소통하며 서로를 도왔다고 합니다. 복잡한 일본어와 한자를 익히기 어려웠지만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한글 덕분에 할아버지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메모하고, 한글로 배우고, 한글로 가르쳤지. 일본 감독관들은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안전했어.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나눴어. 노인분의 설명에 할아버지가 한글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분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노트가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빽빽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계 도면, 작업 지침, 그리고 동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한글로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글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누구도 나를 다시 깔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는 도구였고 생존의 무기였으며 자유를 향한 열쇠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일본에 남아 자신만의 기술로 당당히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그러했듯이 할아버지도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긍심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했던 제 뿌리가 얼마나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 뒤로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타케루와 다른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제 모든 사비를 털어 세종학당 오사카 특별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아동 교육 전문 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타케루와 한글 클럽의 아이들이 첫 학생들이었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난독증 아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인 아이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문자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고 점차 히라가나와 한자도 익혀갔습니다. 한글이 그들에게 문자학습의 가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처음 문자를 익힌 후 점차 일본어 문자도 배워나갔습니다. 센터의 아이들은 이제 히라가나와 한글 두 문자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타케루는 중학생이 되어 센터에서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사이토 켄지, 최강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품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노트는 제 책상 위에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속의 문장을 읽습니다. 한글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사이토 켄지, 그리고 최강민입니다. 숨어야 했던 이름을 드디어 세상에 외칩니다. 그를 몰라도 존엄을 지켰던 조부, 그리고 세상을 읽게 해준 한글. 나는 대한민국의 후손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당연하게 쓰고 잘한 한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아흔을 바라보는 저희 할머니도 50이 넘어 한글을 배우셨는데요. 노트에 한글을 적으며 소녀같이 뿌듯해하셨던 귀여운 저희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 김에 지금 또 할머니께 전화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민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